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막영화 하얀 정치의 오동진입니다. 네, 하얀 정치의 배정찬입니다. 네, 제가 까막영화군요. 네. 그러면 새로운 색깔의 한 분이 더 있죠, 오늘. 네. 항상 후회 없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죠. 네. 문화평론가 우리 김태훈 씨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까만색이 여기는 하얀색인데요. 네, 의상은 반대로 입고 오셨는데 두 분께서 우리가 뭐 이렇습니다. 프로그램 제목도 뭐 까만 영화, 하얀 정치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색깔론들 또 다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색깔에서는 좀 무관한 회색 게스트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러면 색깔론의 좀 피해자였었나요? 어떤가요? 근데 전 사실 그 주변인적 삶을 많이 살았어요. 대학 다닐 때도 그 학생회에 있었으니까 이제 소위 운동권이었는데 기숙사에서는 맨날 재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다 좀 이상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고. 계속 주변에만 계셨는데. 네. 네, 그래도 주변에 계셔서 말 주변은 좋으시죠. 아, 이런 프로입니까? 죄송합니다. 컨셉이 무겁네요. 네네. 네. 말 주변. 네, 제가 적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프로 성격을 좀 말씀하신 김에 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와 정치를 좀 연결시키자. 영화적인 정치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또 영화가 굉장히 정치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까만 영화와 색깔을 대비하는 것인데 그만큼 영화라고 하는 소재에서 다루어졌던 것. 하지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영화 속에서 우리가 어둡게 봤던 부분이지만 사실 그걸 우리 현실로 떠올리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우리가 실망했던 그 부분들. 하지만 영화에서 지적했던 그것을 우리가 고쳤냐 하면 고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 참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그 어두운 공간인 극장에서는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정치에서는 우리가 자꾸 우울한 걸 보게 되잖아요. 영화 한 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최근에 슈퍼히어로물들이 굉장히 인기니까 전 배트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가면을 쓰고 있는 배트맨은 무엇인가 희망을 찾아 자꾸 싸우는데 늘 밝은 날에 웃고 있는 조커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런 어떤 양면성이 바로 영화와 정치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해몽들이 좋으니까 두 사람 모두. 사실 뭐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2시간짜리 영화를 이틀 동안 떠들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정은 평론가께 꼭 여쭙고 싶었던 것이 말씀을 하셨는데 배트맨. 그래서 저는 배트맨이 과연 선인지 악인지 저는 배트맨을 꼭 선으로만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까만 옷을 입고 나오면 왠지 나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 버튼의 배트맨 1편에서 그 조커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네가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검정과 하양, 하양과 검정, 또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현실 정치 속에서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사실은 배트맨이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대사는 나중에 히스레저 버전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어 내가 있다.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그 변증법의 철학을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배트맨이 꼭 그 가면을 써야 되는지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배트맨 할 수는 없는 건지 없겠죠?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엉뚱한 생각은 낮에는 회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밤에 나오셔야 돼서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네. 칼퇴근하고 또 옷을 갈아입으시고. 배트맨은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영화가 살인자의 기억법 그러니까 감독판이에요. 새로운 기억이라는 작품인데요. 내 머리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손은 기억한다. 습관처럼 살인을. 오늘 새벽 강화시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피다. 전 괜찮으니까 어르신 괜찮으시면 그냥 가시죠. 저놈은 살인자다. 내가 놈을 알아봤듯이 놈도 나를 알아본 거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살인범이야. 혜주 씨는 아빠가 살인범인 줄 알았대.
어딘가에는 살아있겠지. 그 연쇄살인범. 최근의 살인사건도 예전에 그놈 짓이 아닐까? 그날 사고 난 날 아빠 신발에 묻은 진액은 대체 뭐야? 형님, 나흘 전에 조인주 씨 만나셨지? 기억들이 사라진다. 저놈을 돌려드려 죽인지도 모르고! 내 머리가 죽어가. 지금 내가 누구예요? 네 기억은 믿지 마라. 이 작품을 우리가 왜 선택했는가? 배종찬 씨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설경구의 연기, 치매에 걸려서 눈을 찡긋찡긋거리는 연기를 보면서 눈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살인자라는 게 극악무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걸 다 잊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등장한 다른 살인마에 대한 기억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작 알아야 되는 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니냐.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의 카테고리죠. 살인자, 그다음에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 우리 사회가 어쩌면 광폭의 살인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고, 지난 40년 동안 그것을 선택적으로 기억해온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영화를 골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 이 영화를 본 뒤에 떠오른 또 한 편의 영화부터 아마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살인의 추억입니다. 아하. 살인의 추억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송강호 씨가 그렇게 쫓아갔던 그 살인 용의자가 결국은 그 감식에 의해서 이제 용의선에서 풀려나죠. 네. 그래서 수갑을 찬 채 그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요.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본다라면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더 넓은 곳으로 도망가야 될 텐데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사를 굉장히 암울하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살인자의 기억부터 저도 역시 그 앞서 해주신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취사 선택돼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고 막상 올바르게 기억해야 될 것들은 너무 쉽게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섬찟하게 느껴졌던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설경구는 선인인가 악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는 뭐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 정당성의 최초 출발지는 가정폭력에 의한 어떤 정당방위 같은 살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끊임없이 이제 살인을 하게 되고, 마지막 살인 역시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부성애적 투쟁으로 보여지는데, 이때쯤 가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그는 선인인가 악인인가? 이것 역시 우리 정책에 좀 묻고 있는 질문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원작은 사실은 명분이 없어요. 네. 이 연쇄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인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방식을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죽이고 싶은 사람만 죽이는 거죠. 거기에 뭐 도덕적 명분이나 윤리적인 어떤 규정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영화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원신현 감독은. 특히 상업 영화에서는. 여기에는 이 주인공에게 적절한 명분을 주지 않으면 대중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그럼 영화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캐릭터를 그렇게 바꿨는데, 오히려 난 그것 때문에 영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소설 속 김병수는 굉장한 병적 살인마거든요. 영화로 바꿔놓은 김병수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쓰레기들만 골라서 죽이는 목적 살인자인 거죠. 네, 캐릭터를 그렇게 변화시킴으로써 응원할 수 없는 캐릭터를 응원할 수 있는 캐릭터로 바꿔줬죠.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죠. 그 원신현 감독이 고민했던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공을 악당으로 설정했을 때 이걸 과연 관객들이 좋아할 거냐는 거죠. 특히 상업 영화를 예. 바라볼 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말씀하셨던 이제 상업 영화의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주인공이 악당인지 선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범위를 좀 확장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싸우는 두 주체가 연쇄살인마 대 연쇄살인마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단이었다. 삼거리였고 놈의 지프가 내 앞에 있었다. 괜찮으세요?
뱀의 눈이었다. 차갑고 냉혹했다. 나는 확신한다. 그때 우리 둘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저놈은 살인자다. 근데 한 명은 제도를 상징하는 경찰이고 하나는 자위권을 가지고 폭행의 희생자였다.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공권력의 폭력과 그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폭력. 그러나 그 둘은 연쇄살인마라는 범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점들이 이 영화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의 그 여러 가지 사회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럼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 특히 겉으로는 굉장히 선인이지만 뭐 예컨대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에 얽혀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는 척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또 뭐 자기의 정치 궤도를 그냥 일관성 있게 갖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런 그 정치적 행태, 국내의 정치적 행태와 이 영화의 어떤 주인공들, 뭐 공권력이든 뭐 이런 등장인물들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역사, 특히 이제 한국 정치에서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아왔던 정치인들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나는 모른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영화를 빗대서 우리가 집단적인 치매 현상 또 냄비 현상이거든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영화다 봤으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설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상상을 일부는 가져오고 일부는 또 이 원신영 감독의 스타일로 각색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뒤죽박죽된 그래서 몰입이 안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설경구 설현은 뭡니까 이거? 설경구니까 딸이 설현이다? 네. 떨연인지 설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흥분하면서 아니, 비교한다 영화를. 저는 이게 설현이 몰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설경구의 딸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영화상에서 그리고 지질이 못 사는 집의 애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그래서- 정도까지 여기까지. 네네. 네. 서련은 좋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설현 때문에 본 거죠. 네. 아, 그렇구나. 네네. 서련 때문에 봤는데 설현 때문에 서련을 봤는데 그렇게 막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를 그리고 비싸게 분량이 짧아요 설현이. 분량이 짧아. 더 늘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그 영화적 완성도로 쳐다보게 된다면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최근 몇 년간 만들어진 거의 모든 영화는요. 평론가의 역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겠지만 높은 수준의 평론가라면 어떤 영화든지 거의 모든 장면들을 정치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어떤 비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어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영화든지 주변에서 본 영화들을 통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바꿔버리기에 너무 쉽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것이 가족 간에 벌어지는 어떤 작은 다툼이든 혹은 원대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다루는 액션 영화이든 혹은 이것처럼 어떤 사적인 동기에 의해서 살인마로 전락한 한 남자와 공권력으로 가장되는 연쇄살인마의 싸움이든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벗어난 여러 가지 의미의 상징으로서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영화가 갖는 비극성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신영 감독의 정치적 욕망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결부가 굉장히 강한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배종찬 씨가 설명하신 것처럼 뭐 집단의 기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선택적 기억 또 집단이 저질렀던 많은 범죄 의식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경우는 그 좀 큰 범주에서 한국의 정치 현실, 한국의 사회 현실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기억하고 어느 순간에 잊어버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죄의식이 없는 경우는 잘 잊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기억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거나 혹은 그것이 완벽하게 정당하고 믿는 순간에 그것을 또렷이 기억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에게서 보게 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대사는 아주 역설적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정당성이 있었거나 혹은 완벽하게 자신들도 죄의식을 느낄 만큼 잘못된가를 깨닫고 있었던 분명한 상황들인데 그것을 마치 의미 없음처럼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경구 씨가 기억을 잃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그것을 완전히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합리화시켰죠.
근데 그것을 어떤 사고에 의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 딸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제 명백한 정당성을 확보했을 때 다시 그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영 감독은 이 캐릭터를 정당한 캐릭터로 만든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여러 가지 어떤 경우수도 꼭 죽여야 될 사람들만 죽였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정당한 것만 기억하게 만드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정치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고민도 해봤는데 오히려 저는 더 영화가 솔직한 해답을 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칫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딸에 대한 부승에, 김태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승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이 시민 유권자들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심지어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비참한 현실들, 노건리 사건,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있던 세월호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잊은 채 우리의 정치적인 결단, 투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건 집단적인 침해에 걸려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영화의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요즘 잊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치매에 걸려서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 것. 최근 가장 뽑으라는 건 어떤 걸 뽑을까요? 최근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 말고도 과연 저것이 사실일까? 근데 놀라운 건 저것이 사실인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일까라고 되는 것이거든요. 관객들 일부의 반응이 그랬단 말이에요? 일부만 아닙니다. 관객에서 일부가 정말 아닙니다. 저런 일이 있었을까? 그럼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과연 저렇게 정말 비참했을까? 또 참혹했을까?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광주에 가서 그 지역방송하고 프로그램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관객이 든 현상은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다. 그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고맙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아직도 이것이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것들이 완결된 역사는 쉽게 잊혀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잊어버렸던 기억을 설경구 씨가 연기하는 그 연쇄살인마는 왜 다시 떠올리게 되는가? 자신의 딸에게 닥쳐온 위험 때문이에요. 결국 나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 영화에서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기억하고 언제 잊는가에 대한 그 시점 혹은 어떤 상황의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 2개를 이야기를 해보면 세월호와 메르스가 있었어요. 세월호는 잊으라고 강요까지 받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니 제발 그만하자. 메르스는 정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월호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됐고 메르스의 사망자 숫자는 30명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론의 호들갑은 사실 세월호보다 메르스 때 더 집중적이었고 더 많은 미디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떨 때 우린 기억하고 어떨 땐 잊으라고 하느냐. 세월호에는 제가 타고 있지 않았죠. 우리가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남의 일입니다. 그럴 땐 잊으라고 해요. 메르스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감염됐어요. 나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기침만 콜록거려도 난리가 났었죠. 사람들을 멀리하고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고 그건 나와 내 아이들도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세월호의 10분의 1 정도의 피해자가 났던 이 메르스 사태를 미디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의 위험성보다 더 크게 공포가 조성됐고 그리고 모두가 국가에게 대책 세워라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니까. 이건 자기 문제니까.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보여주는 설경구 씨가 연기하는 그 연쇄살인마의 캐릭터는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자기가 남을 살해하는 가해자의 입장일 때 그 기억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딸인 설현이 그 피해자의 선상에 올라가자 필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내 가족의 일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지독하게 기억을 살려서 달려들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설현이면 달려들 수는 있겠죠. 네. 소련 얘기 자꾸 이제 몰입을, 그럴 줄 알았어요. 영화가 몰입이 안 되는 게 설현이거든요. 또 다른 영화 한 편만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이전에 나왔던 영화 하나 더 있죠. 곡성이에요. 곡성, 예. 곽도원 씨가 이제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로 나오죠.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에 경찰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정의로운 법과 제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베테랑 같은 영화들이 나오고 아주 무기력하면서 이중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때 나오는 영화가 저는 살인자의 기억법과 곡성 같은 영화라고 봐요. 왜냐하면 곽도원 씨가 경찰을 연기하고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는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살인사건이 났는데 밥 먹고 가요. 그리고 차 안에서 모두 하고 그렇죠. 가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도착했을 때도 그 사건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폴리스 라인만 쳐놓은 채 그 앞에서 뭔가 단서를 주려는 천우희에게 저리 가라고 소리만 질러댄단 말이죠. 근데 자신의 딸이 병에 걸리기 시작하자 경찰복을 벗고 이 사건에 온 인생을 걸고 올인을 하죠.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중적으로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일 때는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는 경찰마저도 그 일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오직 자신의 삶에 실질적 위험이 있을 때만 뛰어들거든요. 저는 살인자의 기억법에 설경구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 역시 곽도원 씨의 곡성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이 영화가 또 주는 중요한 대목이 저는 과연 이것을 우리 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과연 전체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영화 속에서는 설경구라는 아버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만 사실은 개인이 나선다는 거는 현실에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변화를 지난 1년 동안 촛불이 만들어냈듯이 저는 경찰이라고 하는 그 이 제도, 이 제복이 주는 의미, 김태훈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건 경찰청 보면 저는 겁이 나요, 솔직히. 공권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 자유를 또 속박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대중의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은 결국 국가를 통제하고 이 국민들을 독재가 억압하는 데에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의했겠어요? 그건 동원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경찰 서비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을 제대로 하려면 대중이 다수가 나서서 이걸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과거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시위를 나갔을 때.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억을 계속 유지한 채로 끝까지 이것을 바꿀 때까지 쉼없이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 얘기가 난 이렇게 진지하게 전개될 줄 몰랐어. 그렇죠?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전개될 만큼 그렇게 많은 관객이 들었던 영화는 아닌데. 그렇지. 좀. 설현만 생각나요, 저는. 네. 그러지 마세요. 이 영화 원시영 감독이 만드느라고 고생을 좀 했고. 사실은 해득하기가 쉽지 않은 작법의 영화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뭐랄까 이렇게 그 관계들 좀 단순화시켰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한편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 현실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 그만큼 이 현실 자체가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영화는 또 읽어내려고 든다라면 억지를 부릴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설현을 지키고자 했던 과거 연쇄살인마는 이제 노쇠해져 가죠. 그리고 젊은 살인마는 아주 젊습니다. 노쇠해져 가는 살인마는 자기 살인에 계속 정당성을 부여해요. 난 나쁜 놈만 죽였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계획하는 거다. 젊은 살인마는 살인에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해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실 생각해보면 그 늙은 남자, 이 설경구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는 마치 지나온 우리의 고단한 역사 같아요. 그 역사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있었죠. 스스로의 어떤 자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시위 같은 폭력도 있었고,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굉장히 그 편협한 어떤 이데올기를 모든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했던 공권력의 폭력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지나간 시절 속에서의 폭력은 양쪽의 입장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라고. 근데 최근에 와서 벌어지는 정치 지평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옳다라기보다는
잘못 읽게 되면 그저 어느 한쪽에 패거리화돼가는 문화라든지 혹은 그저 자신의 이기를 위해서 그 폭력이 정당하다고 선전하는 데 불과한 것 같은 정치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나이든 설경구가 연기하는 어떤 지나간 역사 속에서의 폭력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들 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것 같은 그 젊은 연쇄살인마가 특별한 이데올로기 없이 그저 스스로의 쾌락과 욕망만을 위해서 벌이는 폭력.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얘기가 어떻게 보면 살인자의 기억법을 가장 우리 정치 현실과 빗대서 얘기된 것 같아요.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세대 간 갈등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지형도에 있어서의 세대적 구분 또는 이념적 구분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대표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 아마 비평은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막 생각난 거라서요. 네. 그러니까. 역시 남다르시네요. 네. 남다르진 않고. 네네. 그렇죠? 네. 영화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살인자의 기억법을 저희가 영화가 이렇게 좀 어렵네요. 쉽지 않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는 배트맨 볼래요? 그럽시다. 자, 까만 영화, 하얀 정치.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태훈 씨 어려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또 모셔야죠. 네. 또 모셔야죠. 네. 뭐, 출마하지 않으실 거면 계속 나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